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국제정치학자 김준영입니다. 저는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로 국제정치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 동북아 국제정치가 주요 전공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한미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70년의 관계만큼이나 복잡하고 중요한 한미동맹의 명과 암, 빛과 그림자에 대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주제는 한미동맹과 새로운 한미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가슴 아픈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분단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두 번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요, 사실입니다. 한 번은 1945년, 그리고 한 번은 1953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단은 바로 2차 대전이 종전하면서 연합국의 리더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38도선에서 반으로 갈라 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은 유럽에서는 독일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의 재부흥을 막기 위해서 연합국이 동서독을 분단시킨 것은 어쩌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인데 억울하게도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38도선을 중심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일본군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본군들을 무장 해제함에 있어서 미국 혼자 못하니까 38선 위로는 소련이 일본군의 문장을 해제하고 남쪽은 미군이 해제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상 연합국의 생각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분단은요, 바로 남북이 갈라지고 이것이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의 공방 이후에 38선을 중심으로 휴전조약을 시작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영화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참 젊은 장병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휴전선은 처음에 연합국이 나눴던 38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 조금 밀고 내려와서 서쪽은 조금 더 빼앗겼고요. 동쪽의 강원도 쪽은 우리가 좀 치고 올라가면서 38선과 비슷하지만 휴전선이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실 미국이 전쟁의 나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38선 시작부터 분단에 대한 책임을 적어도 일부 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독도 문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억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일본이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 지역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출범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에 전후에 일본과 아시아에 대한 처리를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조약입니다. 그런데요, 이 독도를 초안에는 한국의 땅으로 돌려줄 것으로 해놓고 본안에는 이것을 말소시켜버림으로써 이것이 분쟁 지역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단순히 독도의 분쟁화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냉전 기간 동안에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약이었습니다. 미국은 나토라는 동맹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기서는 나토를 묶음으로써 독일의 부활을 저지하고 당시에 소련과 공산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이것을 봉쇄하겠다는 유럽의 전략이 있었다면 아시아는 유럽처럼 하나로 묶기가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중심에 서 있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양자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마치 자전거의 바퀴나 자동차의 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허브 앤드 스포크라고 얘기합니다. 허브이란 말은 중간에 있는 자전거나 자동차의 중심을 말하고요. 다른 국가들을 연결시킨 것이 마치 스포크, 자전거의 살처럼 보인다고 해서 허브 앤 스포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에게는 아시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필리핀 동맹, 미베트남 동맹 이런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나토에서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아를 하나로 묶자니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원한이 남아있는 국가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일본은 재무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일본이 재부상한 것을 막는 대신 일본은 그러면 일본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왜냐하면 아시아에도 중국과 그리고 소련이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일본은 전수방위라 그래서 전적으로 방어만 하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변 국가를 안심시키고 또 동시에 미국은 일본에게 군대를 가지지 않는 대신 미국의 동맹이 일본의 안전을 지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체제의 시작입니다. 몇 가지 샌프란시스코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세계적인 리더십과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유럽에서는 독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부활시켜주면 이들 국가는 전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살려주는 조건으로, 다시 경제를 부흥시켜주는 조건으로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이것이 묘수가 됩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걸 가지고 아마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억울하죠. 제국주의를 통해서 영토를 획득하고 많은 탄압을 가했던 일본은 제대로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고 미국의 중심축으로 아시아에 군림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해서 일본의 재무장만은 막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안보 우산에 의한 비대칭 양자동맹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 양자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안보 우산, 미국이 이들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겠다. 동맹을 맺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동맹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군을 주둔시켜서, 자, 바로 한국에, 일본에, 그리고 필리핀에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미군이 주둔한 이유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단순한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미국의 시장과 미국의 경제와 서유럽의 경제와 합쳐지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방공 전선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특히 중공의 탄생으로 이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미동맹,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동맹 네트워크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탈냉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아주 굳건하게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이것이 특히 한반도에는 두 개의 삼각동맹으로 구성이 됩니다. 북쪽에는 북한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소련이, 이것을 우리는 북방삼각동맹이라고 하고요. 남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남한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남방삼각동맹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이 아닌데요? 중국과 소련도 동맹이 아닌데요? 왜 삼각이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개의 양자동맹이 일종의 유사 삼각동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동맹이 있는데 남한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지만 적어도 북방 삼각에 대해서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 유사한 삼각 체제를 이룬다는 것이고요. 북한 역시 북한과 중국이 동맹을 이루고 북한과 소련이 동맹을 이루지만 중국과 소련은 동맹이 아니지만 역시 삼각형을 이룹니다. 자, 근데 돌아보면 북쪽의 중심은 북한이고요. 남쪽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이게 사실 탈냉전이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동독과 서독, 그 다음에 소련과 미국이 똑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중심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이 동서독은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의 전쟁 범죄 때문에 억지로 갈아놨는데, 물론 우리도 강대국의 전쟁 속에 분단이 되긴 했지만 우리끼리 이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북한의 적대감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서독은 분단이 해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남북한은 북방삼각동맹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여전하고 남방삼각동맹의 중심이라고 있는 미국이 여전하고 또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탈냉전이 왔을 때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변화였습니다.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이를 잘 활용한 독일은 마침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독일 통일을 배워서 우리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연구와 운동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분단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시에 우리의 왔던 기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동맹은 분명히 안보에 대해서 중요한 의지할 수 있는 한국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군사동맹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분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특히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붕괴되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질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미중 관계, 미중 경쟁이 생기고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더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를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화고 하나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리적 위치가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800회가 넘는 침략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강력한 대륙 국가인 중국, 몽고, 그리고 강력한 해양 세력인 일본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했고, 이 지정학이란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계화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정치나 문화는 개방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화 시대가 단순히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아주 큰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동맹은요, 전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은 적이 존재할 때입니다. 그런데 90년대 가면 소련과 공산주의가 다 붕괴가 되고 특히 북한이 붕괴 얘기 나올 정도로 쇠약해집니다. 북한은 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서방과 이어지면서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되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면서 대규모 기아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한 200만 이상이 굶어 죽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위협에서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은 적이 강해야만 동맹이 강해지는 겁니다. 위협이 커져야만 동맹이 커지는 것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위협하고 한국이 생각하는 위협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북쪽의 적이 약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봐서는 한반도의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돕고 있는 북방 삼각동맹의 중국과 소련인데, 소련은 붕괴되고 중국은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한국에 있어서의
이 소위 말하는 군사동맹이나 주둔 미군이 크게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묘하게도 성공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자,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고 평화가 왔는데 한미동맹은 오히려 성공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에 약간의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자, 우리도 독일을 따라서 적어도 평화를 한반도에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당시에 두 분의 대통령이 바로 이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고,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그 다음에는 김영삼 정부가 연이어 받게 됩니다. 북방 정책을 노태우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 정책 중에 특히 보수 정부가 한 정책 중에 상당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좋은 대외 정책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논문이나 책에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북방 정책은 뭐냐? 사실상 독일에서 받아온 것이죠. 독일은 동방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이 갈려져 있는 것에 비해서 독일은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독이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있었을 때 이제는 서독이 어느 정도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안보가 확보됐다고 느낀 시점에서 외교를 동방을 향해서, 서독의 동방이라 하면 동독을 포함해서 이 동유럽과 소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교류를 하고, 동독은 서방과 교류를 하면서 일종의 교차 승인을 해서 평화를 만들자. 이게 독일의 동방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이제 북방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국과 소련과 그리고 동유럽 국가와 교류를 하고 북한을 끌어내서 일본과 미국과 서유럽과 연결시킨다. 이게 북방 정책인데요. 아주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것이 뒤에 가서 약간 변질합니다. 왜 변질하느냐? 우리가 욕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중국과도 교류에 성공하고 소련과도 성공하고 폴란드, 체코 이 동유럽 국가의 외교 정상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 교차 승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뒤에서 후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련도 붕괴하고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대로 쓰러지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을 꺼내서 교차 승인을 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북한도 붕괴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교차 승인을 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뒤에 가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맹보다 민족이다. 이 말은 사실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한미 동맹보다 남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것도 보수 정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당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1년이 안 돼서 김영삼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신공안 정국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본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고립된 북한은 더더욱이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가정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거죠. 오히려 서로가 교차 승인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내리고 평화적인 것을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 30년 후인 지금에는 오히려 통일이 훨씬 더 가까워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북한 붕괴론이 지금까지 지속되지만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은 생각을 좀 달리했고 접근법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나그네에서 옷을 벗기는, 원래 생각하면 바람으로 저 옷깃을 확 날려버리면 훨씬 더 나그네 옷을 벗기기가 쉽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는데 결국은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서 오히려 나그네 옷을 벗겼다. 그래서 고립하는 북한을 꺼내는 방법은 바람이 아니라 압박이나 강경책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햇볕을 비추는 것이 북한을 곧 평화의 길로
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의 조야에 가서 연설할 때 자주 인용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싱크탱크에 가셔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인내해야 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된 국가를 다룰 때 유일하게 효과적인 햇볕 정책을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것을 정책으로, 대북 정책으로 밀고 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보다는 좀 늦었지만 1998년, 독일보다 한 7, 8년 늦었죠. 우리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페리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페리 프로세스는 그 당시에 외교수석이었던 임동원 수석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낸 사실 임동원 김대중 프로세스인데 오히려 당시에 미국에게 넘겨줘서 미국이 이것을 하게 만든 그러한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북방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1998년의 이 페리 프로세스, 그리고 그로부터 2년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외교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첫 번째 핵위기가 1994년에 일어나서 한반도 불바다론이 나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그 전쟁을 막았고, 그 이후에도 김일성이 갑자기 죽으면서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었을 때 미국은 북한과 함께 그 핵을 동결시키는 회담을 그해 10월에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월에 민주당 정부인 당시에 클린턴 정부가 이 협상을 이끌어냈지만 1994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차지합니다. 이 공화당은 당시에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고 한 달 전에 맺었던 북핵 동결 제네바 회담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다시 조금씩 나빠졌고, 북한은 여기에 절망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1998년에 일본을 넘어가는 노동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미국은 화들짝 놀랐고 특히 클린턴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름대로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카터도 보내고 전쟁도 막고 그리고 제네바 회담까지 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클린턴 정부를 괴롭게 했다, 골치 아프게 했다 해서 강경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임동원 프로세스,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설득시킵니다. 거기서 클린턴은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운전자다. 요즘도 가끔 나오는 바로 운전자론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은 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동맹은 북한이란 적이 있는 건데 남북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적과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동맹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또는 적어도 미국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참 우리 민족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바로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자, 2000년에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미국이 안방에서 테러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미국은 이것을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러면서 다시 소위 말하는 악의 축들을 지정하고 적대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악의 축의 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프간과 전쟁을 시작하고 연이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라크와 전쟁을 합니다. 사실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죠. 근데 이게 북한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도 지금 미국과 핵을 동결했지만 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로 미국이 자신들도 칠 수 있겠구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북한은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국이 곤란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한국이 힘들 때 미국이 도와줘서 안보를 확보하고 미국이 도움을 줬는데 지금 미국이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한국은 미국을 돕지 않느냐? 우리가 돕죠. 우리가 사실상 아프간 전쟁도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북한도 자기들이 생각한 악의 축에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진 거죠. 사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는 한미 관계에서 너무나 미묘하고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특히 아들 부시의 강경한 정부, 네오콘 정부에 의해서 사실 가장 고생을 했고 나름 선방했던 것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중요한 한미 관계에서 협정이나 합의가 이뤘습니다. 예를 들자면 FTA가 바로 그때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이 LCD 공장, 지금은 반도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거였습니다. 그것을 미국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진보 정부이고 처음에는 반미라고 생각했던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익이 많았던 때다.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인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선방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념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에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망쳤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의 강경파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라는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적이고 약간 정신 나간 인물이다. 사실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죠.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는 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리고 이념을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한미동맹이 이념의 문제인데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차치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다음에 9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부 9년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4년밖에 안 갔기 때문에 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그때는 한미 관계 남북 관계를 중요시했고 나중에 어려웠지만 그 실용성을 지키려는 기간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한미 동맹으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는 9년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너무 반갑죠. 특히 네오콘 강경파 전부들은 한국이 이제 협조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이 9년 동안은 남북관계가 최악을 흘렀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한미동맹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동맹입니다. 한미 전략동맹인데요.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기원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 과거에는 한미동맹이 북한 정도 막는 것에 한정됐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글로벌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세계 전략을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포괄적이란 말은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동맹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간다. 뭔가 우리의 위치가 격상됐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당했던 9.11이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지지할 수 있고 응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라크 파병을 할 때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고 가능한 공병과 의료병을 지정한 것은 매우 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니까 부시 정부의 압박은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이 말은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격상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동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관계가 평등하거나 서로 상호 존중의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글로벌 전략동맹 포괄동맹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서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대북 강경책보다는 뭔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명박 정부처럼 대북 강경책과 그리고 또 심지어 북한 붕괴론과 그리고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지난 5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한미동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억합니다. 출발점에 있어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말폭탄과 전쟁 위협까지 갔었지만 2018년에 극적으로 전환돼서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연속으로 열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벅찬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의 북미 회담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까지 일사천리로 가다가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다시 좌절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상당히 딜레마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탈냉전 30년이 됐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대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분단되고 이 분단된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이 우리에게 국익이냐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가 온 것입니다. 과연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묘하게도 특히 안보적인 문제만 등장하면 북중러 한미일, 북중 한미의 관계가 부각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독일처럼 탈냉전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단 구조를 갖고 있고 남북 관계가 썩 좋지 않고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중국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안보 문제에서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과거의 북방 삼각동맹과 남방 삼각동맹의 진영 대결이라는 것이 부활하고 있는 듯한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뭐냐하면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 두 가지는 윤석열 정부의 동맹 정책이자 그 다음에 한반도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이 무너졌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선언이에요. 물론 국내 정치적 이유로 진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너진 적은 없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이라는 커다란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작년 5월 21일에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원래 똑같은 날 5월 21일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의 내용이 같고요. 미국에서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을 하나의 바이블이다. 한미동맹이 가장 좋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동선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비화이긴 한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책협의단이 미국을 건너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내부적으로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졌다는 얘기나 복구한다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대한 비판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무너졌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얘기 때문인지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는 말은 그 이후로 없어졌고요.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말로 좀 약화시킨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가 평화를 통한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사력을 키우고 북한한테 할 말을 하고 강경 자세를 하고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오히려 강화하겠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전에 진보 정부가 평화를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반대되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보면서 동맹을 절대시하는 보수 정부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진보 정부가 엇갈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약간의 구조적인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놓고 했을 때 딜레마라고 하죠. 이것들 하자니 저게 문제고, 저걸 선택하자니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세 가지가 엉켜서 트릴레마라는 구조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트릴레마는 뭐냐면 세 가지 전체는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최대한 두 가지 정도는 챙기고 한 가지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그리고 비핵화라는 세 가지 사이에서 작동을 한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한미 동맹과 비핵화 그리고 남북 관계와 비핵화인데요.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비핵화를 포기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보수 정부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진보 정부는 이렇습니다.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진보 정부의 우선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평화를 통해서 비핵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보수 정부는 비핵화를 시킬 때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비핵화를 이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를 통한 또는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왜 다 동시에 안 될까? 자, 보수 정부가 얘기할 때는 한미동맹과 비핵화는 챙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나빠지죠. 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북한을 압박시키는 거니까요. 자, 반대로 진보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통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나빠지는 거 아니냐.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당연히 힘은 중요합니다. 억지력은 중요합니다. 군사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 냉전이 한창일 때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해서 안보를 지키는 것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미 북한과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벽히 승리를 했고요. 우리가 GDP만 해도요, 북한보다 약 50배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훨씬 많아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올인해서 과연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드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핵 문제가 생기고 또는 말폭탄이 서로 주고받았을 때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코리아 리스크 디스카운터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외국의 투자들이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가 북한보다 약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유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 추구되어야 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베게티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자 군사 전략가가 한 말로 후세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하고 많이 인용됐던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 그 나라는 병영 국가가 되는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올인하는 국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저만큼이나 못마땅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디터 쟁하스라는 독일의 평화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서 독재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없고 오히려 평화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저는 너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으면서 영원한 동맹이란 역설이라는 책을 출판했었습니다. 제 책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고 세계 최강의 국가를 동맹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한미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도 우리에게는 국가에 불과하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수단일 수밖에 없다. 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머릿말에 제가 쓴 표현 때문에 굉장히 크게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한미관계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남북관계를 보고 김정은과 문재인 관계를 보고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 조종한다는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가스라이팅은 그런 뜻이 아니다. 가스라이팅은 아주 압도적인 강자가 둘은 친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연인 간에 또는 아내와 남편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가스라이팅을 쓰자면 한미관계에 쓸 수 있다. 물론 지금 한미관계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가끔 마치 미국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의 분명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 협상단이 협상을 끝내고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라는 것이 위키리크스에 드러나 있는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이 지난 대선, 이번 올해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달라고 미국의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한 전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신문이나 여러 종편 방송에서 제가 한미동맹을 모욕했다. 어떻게 한미동맹을 두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느냐 왜곡을 시켜서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시련을 좀 겪었습니다.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있는 그 외교원 앞에 매주 화요일 날 민족의 반역자를 규탄한다는 그러한 시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합니다.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해서 제가 10개명을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면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든지 그리고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되지만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미관계는 깊어져야 합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깊어진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 깊어진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위기 상황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동맹은 적이 있고 위협이 크고 할 때 커지는 겁니다. 한미관계가 다양한 부분에서 강화돼야 되지만 군사동맹은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미동맹과 새로운 한미관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계 유례사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경우는 있지만 전쟁 이후에 같이 싸웠다는 이유로 동맹관계가 돼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0년간 강력하게 이어진 것도 우리에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자산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군비를 강화하는 대신에 미국을 활용해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한다는 아주 확실한 가치관이 있다면 이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계속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사동맹에 매달리기에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 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과 전 세계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외교적인 대상 국가의 하나로 봐야 하고 미국과도 치열하게 협상을 할 수 있고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두 나라가 평등하고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 관계는 훨씬 오래 갈 것이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관계로서 세계 중요한 일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되면 70년이 됩니다. 한미동맹 결성에 70년이 됩니다. 이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위협과 적을 물리치는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관계를 그리고 개선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루는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미동맹도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선 이 말이 좀 불편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과 국익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오히려 한미동맹 자체가 국익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듯이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른바 한미동맹의 좀 세속화, 한미동맹의 신화를 좀 깰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